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인 강원도에서 남편과 어린 딸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위암 치료로 고생하던 중 친정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고향으로 돌아왔죠. 올 때는 마음 무겁기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잘했구나 싶어요. 물론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어요. 울분을 터뜨리는 친정아버지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내심 영영 아이를 못 보고 살아야 되나 싶은 마음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런 상황에서 저를 따라 남편과 아이가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왔을 때는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기뻤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곳의 생활은 친정의 도움으로 점점 안정을 되찾아갔죠. 남편은 정말이지 제가 힘들었던 그 모든 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누군가는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한다지만 연애할 때도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시댁이라면 몸서리치는 친정 아버지도 남편만큼은 아들보다 더 아들같이 여기실 정도예요. 시댁과는 현재 완전 인연을 끊어버린 상태랍니다. 물론 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천륜을 끊어놓을 수 있느냐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데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남편과 저는 부서가 달라 서로 만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죠. 당시 저는 일 욕심이 워낙 많았던 때라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정말 많이 다퉜어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남편은 못한다고 딱 선을 그었거든요.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얼마나 얄미운지. 재미있는 것은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투다가 정이 들어버려서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답니다. 하지만 결혼은 다르더군요. 첫 인사 때부터 난관이었어요. 남편은 인사를 가기 전 저를 붙들고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한다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신과 쌍둥이 누이가 3살이 되던 해 시아버지께서 객사했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시어머니 혼자서 2아이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알려주었죠.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필터 없이 직설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는 타입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남편이 괜히 겁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말을 모지게 하신다고 해도 첫 인사하는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에게 막말을 하실 리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예상을 가볍게 넘어섰죠. 첫 인사드리는 자리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인사를 드리는데 뭔가 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시누이는 구면이라 오랜만이란 인사와 함께 가볍게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그때까지 시어머니께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답니다. 괜히 눈치가 보였죠. 처음 만난다는 부담도 있었지만 인사조차 받지 않으시는 것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저는 힐끔힐끔 시어머니를 바라보다 눈이 딱 마주쳤어요. 화들짝 놀란 저와는 다르게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상품 가치를 살피는 사람처럼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혀를 차시더라고요. 저렇게 삐쩍 말라서는 애는 낳겠어?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 제 인사에 돌아온 답변에 저는 너무 충격받아 입만 떡하니 벌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믿기지가 않았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지 혼란스러울 뿐이었어요. 제가 좀 마른 편이긴 했거든요. 체질적으로 좀 그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살은 안 찌더라고요. 저에게는 콤플렉스인데 그걸 처음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 면전에 대고 이야기하실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시어머니께 이를 악물고는 으르렁거리듯 말하더군요. 어머니, 지금 사람 앞에 두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틀린 말 했어? 무슨 보리자루도 아니고 비실비실거리는 게 살림은 하겠니? 너 내조는 제대로 하겠어?
아니, 저 녀석이 3살 먹은 애도 아니고 내조는 무슨 내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첫인사 자리에서 이게 무슨 무례야. 시누이까지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쏘아붙이자 시어머니께서는 더 펄쩍펄쩍 뛰며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자식놈들이 쌍으로 덤벼든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죠. 아수라장이 이런 거다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밖에 있던 종업원들이 무슨 난리라도 난 거 아닌가 싶어 매니저까지 대동해서 확인하러 왔더라고요. 그렇게 매니저가 다녀가자 조금은 진정되신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냉수를 벌컥 들이키셨죠. 내가 거짓말은 못한다.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듣기 좋은 꽃노래? 그런 거 다 무슨 소용이냐?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뭘 그만해? 우리 집 며느리 되고 싶거든 살부터 찌워. 제사며 차례며 김장까지 할 일이 태산인데 그런 꼴로 뭘 하겠어?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차례니 제사라니 분명 남편에게 절에 모셔두었기 때문에 일체 집에서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순간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며느리가 생기니까 없었던 차례며 제사를 다시 지내기 시작했다는 친구네 시댁 이야기였죠. 남편과 시누이도 처음 들었던 모양인지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제가 듣기론 근처 절에 모셔두고 지낸다고 하던데요. 집에서 차례와 제사 안 지낸 지 꽤 되셨다고요. 그래서 그건 며느리 없었을 때고 이제 며느리 들어오면 당연히 다시 지내야지. 새 사람 들어왔으니 인사도 할 겸. 내가 말은 안 했지. 그동안 바쁜 거 핑계로 제대로 못 챙겨드려서 얼마나 죄송스러웠는데 이제 할 사람이 생겼잖냐. 시어머니의 뻔뻔하다 할 정도의 답변에 숨이 턱하고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설사 진짜 그럴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며느리에게 대놓고 저런 말하는 일이 어디 흔한가 싶었죠. 저희 집도 절에 맡긴 지 오래고 어머니께서도 20년 이상 절에서 모셨으면 그대로 절에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상에 올리는 음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의욕만 앞서는 것이 오히려 조상님께 신뢰가 될 것 같아서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하긴 엄마 없이 자랐으니 네가 뭘 알겠니? 걱정 마라. 내가 치매 걸린 노인네도 아니고 아직 다 기억하고 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거기서 그 말이 왜 나오시는데요? 내가 없는 말 했어? 안 써돈 일찍 돌아가셨다며. 그래서 홀아버지 아래에서 자랐다고 했잖아. 그럼 뭘 배웠겠어? 어머님, 엄마 없이 자라서 뭘 알겠냐고 하셨던 말씀 사과해 주세요. 저 그런 소리 들을 만큼 어머니께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럴 게 지금이 첫 인사 자리잖아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저는 대뜸 시어머니에게 따지듯이 말했어요. 삽시간에 룸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못 들은 말을 들었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시누이 역시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얼굴을 잔뜩 굳히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한 소리 하더군요. 방금 하시면 안 된 말 하셨어요. 크게 실수하셨다고요. 사과? 지금 사과라고 했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란 말라야. 네 입으로 그랬잖아. 제사 차릴 줄 모른다고. 그게 다 엄마가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내가 뭘 심했다는 거냐? 진짜 어머니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당장 사과해 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부끄럽게 왜 이렇게 말씀을 아무렇게나 하세요? 미안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저게 어디 어른을 보는 눈이냐며 더 펄쩍 뛰었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딱 자르고는 이만 일어나겠다고 말하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 역시 한순간도 이곳에 더 있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이 이끄는 대로 자리에서 벗어났고요. 등 뒤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렸지만 저도 남편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결혼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시어머니를 참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저는 그날 저녁 헤어지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매달렸고요. 시누이까지 찾아와서는 마음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딱 그때 돌아섰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사랑이 뭐라고.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찾아와 나 없이는 못 산다는 남편의 말에 결국 마음을 돌리고 말았네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 분명했죠. 주변에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라고 하면서 절대 시어머니란 사람 달라지지 않을 테고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무슨 옥이었는지 기어코 반대를 뒤로하고 결혼했답니다. 저희의 신혼생활은 걱정했던 것에 비해 행복하고 편안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나오실지 초반에는 긴장이 많이 되었지만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런가 생각만큼 자주 만나뵐 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긴장을 좀 풀었죠. 그런데 꼭 사고는 이런 순간 생기잖아요. 결혼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까요?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짐을 싸서는 저희 집으로 들이닥치신 거죠. 그날은 외부 미팅을 마치고 일찍 퇴근한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자주 먹던 꽃게탕 생각이 나서 재료를 사들고 귀가했죠. 저녁 메뉴를 듣고 난 남편 역시 일찍 귀가하겠다고 연락이 왔고요. 한창 저녁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올 사람이라고는 남편뿐인데 무슨 벨소리인가 싶어 확인을 하니 세상에 시어머니가 떡하니 서 계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시어머니께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묻게 되었죠. 내가 못 얻고 독이라도 했어? 뭘 그렇게 놀란 눈으로 봐? 내가 내 아들 집에 오겠다는데. 아니면 뭐 나한테 걸리면 안 될 일이라도 하고 있었냐? 왜? 남자라도 숨겨놨어? 아니, 어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라?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인데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러냐? 제 언성이 높아지자 시어머니께서는 별 희한한 경우를 다 보겠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는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저를 어깨로 치고 지나시더니 소파로 가 털썩 기대앉으셨죠. 저는 점점 얼굴로 열이 오르는 것이 느껴졌지만 꾹 눌러 참고는 남편에게는 말씀하셨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대답을 깔끔하게 무시하시고는 시원한 냉수라도 내오라고 하셨죠. 저는 주방에서 시어머니 몰래 남편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금방 확인을 한 건지 바로 전화가 왔죠. 어머니가 오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당신 모르고 있었어? 알았으면 얘기했지. 어머니 언제 오셨는데? 방금? 뭐라고 하시면서 오셨는데? 시원한 물 가지고 오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이야? 행동이 이렇게 굼떠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한다는 거냐? 빨리빨리 안 움직여? 남편의 무릎에 답하는 와중에 시어머니의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남편에게도 들렸는지 남편이 지금 바로 퇴근하겠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은 저는 시어머니께 시원한 물을 가져다 드리며 남편이 곧 돌아오기로 했다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물을 드시면서 집안을 훑어보셨어요. 저희 결혼 직후에 오시고는 처음이라 그러시는지 꼼꼼하게 둘러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집요하게 시선을 옮기고 계셨죠. 뭐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지 미간에 잔뜩 주름이 잡힌 상태로 말이에요. 한참을 그렇게 집을 보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저녁 준비도 안 하고 뭐 하냐고 하셨어요. 저는 허둥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갔죠. 지금 생각해보면 뭐가 그렇게 무서웠을까 싶기도 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1분이 몇 시간이나 되는 것처럼 긴장되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답니다. 남편이 언제 오나 시계만 보게 되고요. 얼마 후 현관문 소리가 나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 역시 오자마자 시어머니께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고 하더군요. 아니 내 새끼 얼굴 보러 오는데 허락이라도 받아야 한다니? 며느리라는 것도 시어머니 보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하더니만 아들 새끼도 똑같은 소리 하네. 연락도 없이 오시니까 그러죠. 매년 이맘때면 가게 일로 정신없이 바쁘다고 하셨잖아요. 가게 수리 좀 하면서 이참에 내부랑 집도 새로 인테리어 싹 할까 싶어 알아보니까 3주는 걸린다고 하기에 왔지.
내가 아들 집 두고 호텔에서 지낼 필요는 없잖아. 안 그래? 그럼 3주 동안 여기 계시겠다고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소리가 커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눈을 빛내시며 뭐가 불만이냐고 저를 노려보셨죠. 그 표정에 제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잘 걸렸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시어머니가 3주 정도 있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은 티 팍팍 낼 일이냐며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억울하다는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며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구박한다고 억지 소리를 늘어놓으셨어요. 남편은 곤란한 얼굴을 하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그런 의도로 아닌 거 아시면서 왜 없는 소리 하세요? 저희가 방도 둘 뿐이라 어머니께서 3주 동안 여기 계시면 불편하실까봐 그러죠. 아니, 너도 들었잖아. 내가 여기 있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세상에. 어쩜 요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시애미가 며느리 눈치 봐야 한다고 하더니만. 진짜 우리 집이 그러네. 아이고, 내가 며느리 보기 무서워서 어디 여기 있겠니? 됐다. 내가 나가마. 어머니, 이 시간에 어디를 가신다고요?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어떻게든 준비를 했을 텐데 갑자기 오셔서 3주 동안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놀라서 그렇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눈치 주는데 내가 뭐하러 여기 있어? 나가 죽든 말든 신경 쓰지 마라. 시어머니께서는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막무가내로 행동하시는 시어머니를 겨우 진정시키고는 급하게 안방으로 자리를 내어드렸죠. 당시 신혼집은 방이 2개였는데 하나는 부부 침실로 그리고 하나는 드레스룸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신 시어머니께 드레스룸을 내어드릴 수는 없으니 결국에는 안방을 쓰게 해드릴 수밖에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오늘은 시어머니와 함께 안방을 쓰라고 말하고 저는 드레스룸에서 자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었지만 드레스룸은 한 명도 겨우 누울 장소만 남았고 키가 큰 남편이 들어가 잘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불편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하룻밤을 보낸 저는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온 주방과 집을 휘젓고 다니시면서 잔소리를 시작하셨어요. 아침을 잘 챙겨 먹지 않는 남편에게 누룽지를 끓여준 것을 시작으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다니며 지적을 하셨죠. 냉장고는 왜 이렇게 텅텅 비었느냐, 남편이 일하러 나갔는데 옷은 왜 다려주지 않느냐, 남편 출근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하실 작정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는 없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잔소리를 3주 동안 상대해야 한다고 상상하자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시어머니께서는 자기는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도대체 그동안 제가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고 제게 손가락질까지 하셨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서 한 소리 하려는데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은 잔뜩 미안한 얼굴로 빨리 출근하라고 제게 눈짓을 하더군요. 속으로 긴 한숨을 내쉬고 나서려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런 제 등 뒤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결혼했다는 여자가 지금 저게 무슨 복장이냐? 치마는 왜 저렇게 짧고? 왜? 남자는 우리 아들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어? 밖에 나가서 남자들 휘두르고 다니려고? 그래서 화장도 그렇게 하고 나가니?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신발을 신던 것을 멈추고 천천히 뒤돌아 바라봤어요. 하얗게 질린 남편의 얼굴이 보였지만 저는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죠. 아침에 그 대단한 잔소리는 남편을 위한다는 명목이라도 있었지. 방금은 철저하게 저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저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방금 뭐라고 하셨는지 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네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할 거냐는 듯 고개를 쳐들고는 제게 방금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셨죠. 내 말이 틀려? 그런 목적 아니면 출근하는데 치마는 왜 입고 나가는데? 다리 훤하게 다 드러내고. 적당히 좀 하세요, 진짜.
제가 다른 말씀은 그 일 생각하셔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었는데요. 방금 하신 말씀은 아니죠. 어떻게 어머니께서 자기 며느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뭘? 딱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될 일 가지고 뭘 소리까지 높여? 그리고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든가.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라뇨.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데요? 저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정장 입고 나가는 사람한테 지금 어머니 무슨 소리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제가 시어머니에게 따지듯 말하자 시어머니께서는 동네 사람들 다 들어보라고 하시며 큰 소리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는다고 아파트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셨죠. 남편은 제게 자신이 해결할 테니 어서 나가보라고 하면서 현관으로 저를 밀어냈어요. 닫히는 현관문 사이로 화가 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하실 건데요. 일하실 거면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실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들, 저게 널 어떻게 꼬였으면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의 행동에 더 화가 나신 시어머니께서는 잔뜩 억울하다는 목소리로 하소연을 하셨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도 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아 현관문을 노려보고 서 있었어요.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출근을 하란 말인가 싶어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았죠.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출근하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평소에 하지도 않던 실수도 연거푸 저질렀죠. 점심시간에도 저는 입맛이 없어 회사 근처 공원에 앉아 쓴 커피만 마시고 있었답니다. 때마침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올라오셨다면서요? 아침에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오늘 좀 늦게 들어와요. 내가 그 사이에 어머니 우리 집으로 모실 테니까. 형님 댁으로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혼자 사는데 안 될 게 뭐야. 거기 손님 맞을 방이 어디 있다고 거길 가시는지. 그냥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누이는 고맙다는 제 말에 고마울 일이 뭐가 있느냐며 오히려 아침에 있었던 일 들었다고 하면서 대신 사과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울컥한 저는 왜 자신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저도 모르게 하소연을 했죠. 시누이는 무언가 알고 있는지 그냥 놓친 내 화풀이라고 생각해달라고 하며 말을 아끼셨고요. 좀 더 캐묻고 싶었지만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어 그냥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날 저녁 야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 시누이가 벌써 다녀갔는지 남편만 있더군요. 남편은 연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어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약속이 지켜질 일 없다는 것을. 그런데도 저는 당시 남편의 그 약속을 믿고 그냥 넘어가 버렸죠.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점점 더 저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셨어요. 물론 저 역시도 그런 시어머니와 마주하는 것을 대놓고 불편해했고요. 그때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어려운 줄 모른다는 소리를 지르셨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주 듣다 보니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제 기억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결혼한 지 10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평소와 다르게 속이 불편하고 자꾸 몸이 나른한 것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월경을 건너뛴 것도 의심스럽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기뻐서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 아이는 셋까지 낳자고 할 정도로 저와 남편도 아이를 좋아해 내심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뛸 듯이 기뻐하는 목소리에 눈물이 날 정도였죠.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다들 축하한다는 전화가 쏟아졌답니다. 저는 주체할 수 없는 행복함이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랫배를 쓰다듬어 보며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죠.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기형아 검사를 통해 아이에게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기형아라니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닌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평소 식습관부터 시작해서 제가 쓰는 물건들까지 제가 실수한 일이 뭘까 또 생각했죠. 남편 역시 충격받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병원에서 결과를 듣고 집으로 온 저희 부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기만 했죠. 그렇게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한 저희 부부는 다음날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미 아이가 사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모든 것이 꿈이라고 생각되었죠. 저희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아이는 이미 제 곁을 떠났더라고요. 저는 살짝 불러온 배를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 역시 눈물을 훔치며 그런 저를 안아주었고요. 그 뒤로 사실 기억이 없어요. 남편의 말로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데 다시 눈을 떴는데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이미 아이가 가버렸다는 것을요. 눈을 뜨고 병원 천장을 보는데 또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이를 악물며 새어나오려는 울음을 참았어요. 그런데 그때 큰 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였죠.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이게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제발 어머니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처음부터 뭐라 그랬니? 저렇게 말라서 애는 낳겠냐고 했지? 애미가 얼마나 모자라면 애를 그렇게 보내? 뭐, 기영아? 그게 다 어미라는 작자가 행동을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야. 어머니,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뭘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모르긴 뭘 몰라. 딱 보면 알지. 여자가 몸을 제대로 아낄 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유, 아까운 내 손자. 아이고, 그러게 결혼 전에 이곳저곳 검사라도 할걸. 어머니! 제 귀에 박히는 시어머니의 악담은 안 그래도 모든 것이 제 탓만 같았던 제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것은 물론 심장을 뜯어내는 기분마저 들게 했어요. 저는 감은 눈에 힘을 주며 이를 악물었죠. 남편의 분노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내 말 듣고 과수원 집 딸내미랑 결혼했으면 좋았잖아. 그 집 딸내미 너보다 일주일 늦게 결혼해서는 며칠 전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 쌍둥이 낳았다더라. 엄마 말 듣고 결혼했으면 나도 벌써 손주를 안았지. 에휴, 하여튼 저런 애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앞으로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저희 부부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저도 앞으로 어머니 안 봅니다. 저 한다면 하는 거 아시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 수가 있어? 아들, 네가 말해봐라. 내가 이런 말도 못할 입장이야? 어? 네, 하지 마세요. 듣기 싫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곧 정막이 찾아왔죠.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넘쳐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훔쳤죠.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남편은 제 앞에서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전화를 주셨지만 저는 전혀 받질 않았죠. 물론 다시 연락하는 일도 없었고요.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도 제게 시댁에 함께 가자는 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시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첫 아이를 보낸 아픔을 다독이며 몇 달의 시간을 보냈을까. 저희 부부에게는 또 한 번의 아이가 찾아왔답니다. 첫 번째 경우도 있고 해서 주변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기형아 검사가 끝날 때까지 저는 조심 또 조심하면서 부디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길 바라며 기도를 드렸죠. 다행히도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안심이 된 저는 남편과 친정에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감쪽같이 숨길 수 있느냐고 놀라면서도 혼자 그 시간을 보내게 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시어머니도 이 소식을 들었는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물론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살짝 알려준 덕분에 자리를 사전에 피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핑계로 출산할 때까지 시어머니와 더 거리를 둘 수 있었어요. 태어난 딸아이는 정말이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웠어요. 딸바보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남편은 기뻐했죠. 시어머니 얼굴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만 손녀가 태어났다는 소리에 찾아오신 시어머니를 내칠 수 없어서 1년 만에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품에 안긴 딸아이를 힐끗 보시고는 됐든 왜 딸이냐고 하셨어요. 그 난리를 쳤으면 아들을 낳아야지. 고작 딸 낳는다고 천륜을 끊어뒀어? 좋은 날 망치지 마시고 그런 소리 하시려면 그만 가세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손주 얼굴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모시고 왔더니 이러실 거면 저랑 일어나세요. 너희는 며느리가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설설겨? 왜? 사돈댁이 어마어마한 부잣집이라도 된다니? 그래서 한자산 떡하니 준대? 그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눈치를 봐? 처대 지 잘못으로 그렇게 보냈으면 죽은 듯이 지내도 모자랄 판에 내 아들 등 뒤에 숨어서는 얼굴 한 번 안 보이더니 겨우 딸? 네, 참. 어머니 보여드릴 생각으로 낳은 딸 아니고요. 저희 부부의 자식이에요. 제게는 소중한 아이고요. 그렇게 태어난 손주한테 막말하고 싶으시면 나가세요. 나가서 마음껏 하시라고요. 저는 듣기 싫으니까. 저는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사람이 바뀔 리가 없지 하는 생각으로 시어머니에게 나가달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히 펄쩍 뛰셨지만 저는 아예 등을 돌리고 앉아 딸아이를 품에 꼭 안았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시누이와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더군요. 끌려나가듯 나가시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제게 요물이 자기 아들 눈을 가렸다고 화를 내셨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답니다. 남편은 미안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곁에 앉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처음부터 아무런 기대가 없었으니 신경 쓰지 말란 말만 했죠.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저희 부부에게는 매일이 전쟁 같았죠. 그래도 시간이 어찌나 빨리 흐르는지 아이는 눈에 띄게 빠르게 자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빨리 자라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날도 있었고요. 저는 1년 정도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키웠어요. 딸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복귀하는 것이 아쉽기만 했죠. 낯가림이 없는 아이는 돌이 지나고 나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같은 단지에서 가정보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를 선배에게 맡겨두고 회사에 복직한 저는 곧 다시 그만둬야 할 일이 생기고 말았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건강검진에서 위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재검을 했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위궤양이 좀 심한가 보다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위암 초기라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다행스럽게도 빨리 발견되어서 항암 치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수술하고 요양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체력이 약해서 치료가 길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저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암이라니. 사실 친정어머니께서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평소에도 조심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친정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한참을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초기에 발견되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눈물을 참는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의사 선생님을 따로 만난 남편은 초기라서 수술도 간단할 것이라고 하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제게 용기를 주었죠. 수술까지는 일사천리로 이어졌어요. 바로 입원을 했고 수술을 진행했죠. 다행히 여기저기 퍼진 것도 없어서 수술은 잘 끝났고 요양만 잘한다면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딸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빨리 몸이 좋아져서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가득했죠. 그렇게 저 나름대로 희망찬 날들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당연히 저는 무시를 했고요. 지금까지 전화를 받지 않자 연락조차 없으셨던 분이 무슨 일인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저와 딸아이에게 퍼부었던 악담이 떠오르면서 몸소리가 처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의 전화를 무시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추석을 일주일 정도 앞둔 날이었죠. 그날은 친정아버지께서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오신 김에 저와 딸아이를 보러 온다고 연락을 주셨던 날이었어요. 수술 이후 처음으로 친정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라 내심 들뜨기도 했어요. 걱정이 많으셨을 친정아버지께 빨리 좋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찾아온 사람은 친정아버지가 아니셨어요. 당연히 친정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나간 곳에는 시어머니가 떡하니 계셨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인사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병실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도 저를 발견했는지 큰 소리로 부르시더군요. 아이고, 귀한 며느님 얼굴을 이제 보네. 그렇게 전화를 해도 받질 않더니만. 저는 시어머니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도 최대한 담담하게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환자복을 입은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면서 혀를 차셨어요. 그리고는 뭐 얼마나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해서 전화를 안 받느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싫어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물었어요. 남편이나 시누이가 알려줬을 리가 없었거든요. 제가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 집에 갔다 병원 진단서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시누이가 이것저것 알아봐주면서 서류 처리를 도와줬는데 그걸 보신 모양이더라고요. 하다하다 이제는 위암이니?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며느리를 얻었는지. 아휴, 내 팔자야. 그런 말씀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그냥 가세요, 어머니. 저는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으니까요. 하여튼 가정교육 못 받은 티를 이렇게 낸다니까. 다 필요 없고 지금까지 유산이니 임신이니 온갖 핑계대고 안 내려왔으면 올해는 내려와야 할 것 아니냐. 멀쩡히 걸어다니는 꼴 봐서는 아픈 데도 없는 것 같은데 잔말 말고 추석에 내려와서 차례 준비해. 무슨 차례요? 다 절에서 모시는데 무슨 소리세요? 어이가 없던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주변에서 힐끔거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죠. 처음 인사드릴 때 하셨던 말씀이기는 했지만 남편이 이미 딱 잘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던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께 물었죠. 시어머니께서는 기억 안 나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셨어요. 너 없어서 계속 미루기만 했는데 올해는 별거 없잖아. 그러니까 더 큰 소리 나게 하지 말고 얌전히 와서 음식이나 해라. 앞으로는 계속 집에서 차례도 제사도 지낼 테니까. 아니요, 어머니. 저는 안 내려갑니다. 그 일랑 다 끝난 얘기잖아요. 절에 모시는 걸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퇴원해도 된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러니 안 갑니다, 저는. 뭐? 안 내려와? 하늘 같은 시애미가 내려오라는데 어디서 못한다는 소리가 나와?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엎드리지는 못할 망정. 뭐? 저 같은 애가 어떤 앤데요? 왜요? 또 엄마 없이 자라서 못 배웠다고 하시려고요? 네 흠이 그것만이냐? 애도 제대로 간수 못해서 첫애 그렇게 보내더니 겨우 둘째로 딸? 뭐 마음에 하나 드는 구석이 없는데 그래도 꾹 참아주는 거 안 보여? 참아주신다고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언제 참아주셨는데요? 하시고 싶은 말,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든 말든 다 하시면서 뭘 참아주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끝까지 어디 앞이라고 눈 똑바로 뜨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대드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지 다짜고짜 손을 올리시더군요. 그리고는 곧장 제 뺨으로 내리치셨죠. 큰 소리와 함께 주변 사람들의 헉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울렸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한 대로는 성에 차지 않으셨는지 또다시 손을 올리셨어요. 울컥한 제가 시어머니의 손을 막으려고 하는데 저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친정아버지셨죠. 시어머니를 막은 친정아버지께서는 핏줄이 선명하게 올라올 정도로 팔에 힘을 주고 계셨어요. 사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세요?
제가 묻고 싶은 말이네요. 지금껏 제 딸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막말하고 손찌검하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라. 지금 어른들 얘기하는 중이다. 친정아버지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기며 불렀지만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 싶으셨는지 한 발자국 물러서셨죠. 시어머니께서는 거듭되는 친정아버지의 물음에 잠시 위축되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친정에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결혼하고 시댁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며느리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온갖 핑계랑 핑계는 다 대면서 나타나질 않더니 이제는 제 아들까지 연락이 뚝 끊기게 만들더라고요. 아주 딸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사돈. 핑계? 다 아이들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그걸로 막말을 그렇게 퍼붓고 계셨습니까? 막말이라뇨? 제가 어디 틀린 말 했습니까? 길 가는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다 제 아들이 아깝다고 하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건 맞는지 의심스러운 환경에 무슨 업소 나가는 사람처럼 립스틱 바르고 다니질 않나. 결혼했으면서 다리 훤하게 다 드러내고 다니고. 사돈은 딸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지 알고나 하시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런 애도 제가 며느리라고 가르치면 되겠지 하고 얼마나 참아주는지 아십니까? 이번 추석부터 내려와서 차례 지내면 다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나 원참 감히 중간에서 제 아들 쥐고 흔들어서 천륜도 끊게 만들었어요. 사돈께서는 모든 일을 자초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오죽하면 아이들이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그동안 아무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사돈어른 하시는 걸 보니 왜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겠군요. 이렇게 막무가내에 상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리고 너도 왜 여기 내려와 있어? 아직 몸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올라가라. 친정아버지께서는 제 팔을 끌고는 상대하지 말고 올라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날뛰셨죠. 집중되는 시선에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딜 가느냐고 저를 붙들다 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깜짝 놀란 친정아버지께서는 다급하게 시어머니의 손을 쳐내셨죠. 시어머니께서는 가길 어딜 가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직 어른 말씀 안 끝났는데 어딜 올라가? 네가 그렇게 되버라지고 속이 베베 꼬여서 암이나 걸리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이 끝나기도 전에 큰 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아까 제가 맞은 소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소리였죠. 시어머니께서는 몸을 휘청거리시더니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셨어요. 친정아버지께서는 온몸을 부르르 떠시면서 넘어진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계셨죠. 시어머니께서는 지금 자기를 때렸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친정아버지를 올려다보시더군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아픈 애 앞에서 그런 말을 감히 내 딸한테.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어렵다는 사돈 얼굴에 손을, 그것도 뺨을. 왜? 우리 딸한테 손 올릴 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당장 꺼져! 내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 내가 당장 이혼시킬 거야. 평생 이혼녀로 살게 만들 거라고. 이혼? 우리 쪽에서 바라는 바지. 그 집구석에 우리 딸한테 어디 가당키나 해? 당장 꺼져! 친정아버지께서는 제게 바로 올라가서 짐을 싸라고 하시더니 강원도 병원으로 옮기자고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남편에게 들었는데 요양만 잘하면 금방 좋아진다고 하니 차라리 지금 강원도로 가자고 하시면서요. 때마침 남편이 오더군요. 남편은 바닥에 널브러져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잔뜩 화가 나 얼굴이 붉어진 친정아버지를 번갈아 보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긴 말 필요 없다고 하시며 당장 저를 데리고 강원도로 데려갈 테니 깔끔하게 갈라설 준비를 하라고 하셨죠. 아버님, 이혼이라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왜 이혼을... 왜 이혼하라는지는 저기 저 양반한테 물어보고 2번 다시 서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 평소에도 추진력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친정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태운 수소까지 깔끔하게 끝내시고는 제 손을 붙들고 병원을 빠져나오셨어요. 잔뜩 얼어있는 친정아버지의 모습에 차마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대로 끌려내려와 강원도로 내려갔죠. 내려오는 길에 친정아버지께서는 평소 잘 알고 지내시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친권이고 양육권이고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친정아버지께서 눈물을 꾹꾹 눌러 참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친정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원도로 내려온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남편이 몇 번이고 병원으로 찾아왔죠. 처음에는 단호하게 내치셨던 친정아버지께서도 남편이 딸아이를 데려오자 말없이 손녀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고는 저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고작 며칠인데 남편의 얼굴은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아이를 제게 안겨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제가 태어난 이후에도 남편은 꾸준히 저를 찾아왔어요. 여전히 친정아버지께서는 못마땅한 얼굴을 하셨지만 사위가 무슨 죄겠냐고 한숨을 내쉬고는 곧 자리를 피하셨죠.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이 더 있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혼할까? 미안하다. 내가 잘못이야. 내가 중간에 단호하게 어머니랑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차마 용기를 못 냈어. 정말 미안해. 됐어. 당신이 애쓴 거 알아. 중간에서 나랑 어머니 못 만나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잖아. 형님도 그렇고. 그래서 말인데 나 이번에 어머니랑 인연 아예 끊기로 했어. 누나하고도 이야기 끝냈고. 회사도 그만둘 거야. 너랑 우리 딸 있는 곳에서 함께 살고 싶어서. 나는 너랑은 죽어도 못 헤어지겠고 우리 딸 못 보고 산다는 것도 상상도 못 하겠어. 저는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말이 그렇지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남편의 말을 들은 친정아버지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이시며 단호하게 이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자신이 용기가 없어 그동안 제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번에 확실히 알았다고 하면서 허락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한 달을 꼽아 강원도로 출퇴근하듯 찾아오는 남편을 보며 친정아버지께서도 결국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강원도로 내려와 직장을 구하고 정말 우리 세 가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친정아버지의 도움으로 자리를 빨리 잡을 수 있었죠. 중간에 몇 번 위기가 오기는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찾아오셨거든요.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만하고 올라가자. 내 아들 그만 괴롭히고 올라가자고. 너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는데 내가 어쩌겠니? 가자 그러니까. 용서요? 누가 누굴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하실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용서를 입에 올리세요? 그리고 그 일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내가 다 없던 일로 해준다잖아. 더 이상 여기서 뭘 더 하라는 거야? 더 하실 건 없어요. 그냥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난리를 피우셨지만 곧 들어온 남편의 손에 끌려나가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향해 한 번 더 찾아오면 그때는 경찰을 부르겠다고까지 하더군요. 단호한 남편의 태도에 시어머니께서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남편의 이름을 불렀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고 문을 세게 닫았죠. 그날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2번 다시 저희를 찾아오시지 않는 것은 확실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시어머니가 퍼부은 악담과 폭언이 종종 꿈에 나오지만 그래도 많이 안정돼서 건강도 회복되어 일도 새로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게 없던 일로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만 지낼 수 있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네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사는 40 중반대의 가정주부입니다. 오늘 해드릴 제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이다 사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진행자분이 아니라 제가 소개하니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 어찌됐든 사이다 사연은 맞아요. 제가 한 방에 못된 것들 코를 눌러주었으니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드리려면 일단은 저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적 전주에 살았고 위로 3살 차이 나는 오빠 한 명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조그맣게 세탁소를 했는데 저희는 어렸을 적부터 우애가 좋아 항상 그 근처 세탁소에서 땅 따먹기나 공기놀이 같은 걸 하며 놀곤 했어요. 거기다 세탁소 주변엔 길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길고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가 금방 흘러갔어요. 저희 오빠는 성격이 참 순한 사람이었어요. 아픈 동물을 보면 잘 지나치지 못하고 리어카를 끄는 어르신들을 봐도 먼저 가서 끙끙거리며 밀어주곤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저보다도 오빠를 좋아했어요. 오빠만 보면 아이고 우리 윤식이 착하지 라는 말을 많이 하셨죠. 지금 저도 어린 시절의 오빠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착하다라는 말일 정도로 오빠는 참 착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착하면 그에 못지않게 나쁜 것들도 따라오곤 하더라고요. 오빠는 성격이 드세지 못해 동네 애들한테 맞고도 한마디를 못했어요. 특히 같은 학교 다니는 애들이 어찌나 말 못하는 오빠를 괴롭히던지. 그때마다 오빠를 지켜준 건 저였어요. 야, 우리 오빠 괴롭히지 마. 너 특히 한 번만 더 우리 오빠 때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했지? 제가 돌멩이라도 던지며 소리를 버럭 치면 아이들은 그제야 물러갔고 오빠는 훌쩍거리며 다가와 제 손을 꼭 잡곤 고맙다고 말하곤 했어요. 오빠, 울지 마. 뚝! 응, 고마워, 윤정아. 오빠가 되어서 너도 지켜주지 못하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우리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그렇게 언제나 오빠를 돌보는 건 제 몫이었어요. 허나 그러면서도 오빠에게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길까 늘 노심초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학교 끝나고 문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어야 할 오빠가 없는 거예요. 오빠가 어디 갔지? 그때부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학교 전체를 뒤져봐도 머리털 하나 보이지 않았고 선생님에게 물어도 모른다는 말씀만 돌아왔죠. 그런데 오빠와 같은 반인 언니가 윤정아, 너 혹시 윤식이 찾아? 윤식이 아까 학교 뒷산으로 끌려가던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유 없이 한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는 그 순수한 악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는 어른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9살의 나이에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나선 어린아이가 지닌 악이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게 되었죠. 아직도 그 광경을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니 아이들이 오빠를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었고 오빠는 울면서 그만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오빠! 오빠는 그제야 잔뜩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로 도와달라는 식으로 제 이름을 불렀고 오빠를 괴롭히던 아이들의 시선도 저에게로 왔는데 다들 저보다 덩치가 큰지라 그땐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서 우리 오빠를 지켜야 할까? 고민들이 머릿속을 팽팽 돌아가는데 결정을 내리기도 전 이미 제 입에선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선생님들이 지금 오고 있어. 여기로 오고 있다고. 너넨 이제 다 큰일 났어. 아마 니들 엄마도 학교에 와야 할걸? 제 말에 아이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몇몇 아이들이 겁을 느낀 듯 했어요. 아이들도 자기 엄마 아빠가 야단치는 건 무서운 법이니까요. 다행히 몇몇 아이들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뿔뿔이 흩어지는 기세가 보이자 다른 아이들도 포기하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오빠만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다고 선생님이 오는 걸 지켜보자고 하더군요. 아직도 그 오빠 얼굴을 기억해요. 유독 오빠를 괴롭히던 남자애였어요. 하지만 문제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곧바로 달려들어 코를 때려버렸으니까요. 그렇게 결국 모든 아이들이 사라지자 오빠도 저도 마음을 놓았습니다. 미안해 윤정아, 나 때문에 너까지 다칠 뻔했어. 왜 왔어 그러게.
오빠가 끌려갔다는데 어떻게 안 와? 오빠는 제 앞에서 어웅엉 울며 저를 부둥켜 안았고 저는 괜시리 눈물이 울컥 터질 뻔했지만 일단은 안전하게 오빠를 집까지 데리고 가 흙도 씻겨주고 상처도 소독해 주었어요. 근데 오빠는 이 일로 무슨 변화가 생긴 건지 앞으로는 절대 맞고 살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자기 때문에 저까지 다칠 뻔했다는 걸 인지하고 나자 동생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그랬던. 그 후로 저희 오빠는 가난한 형편에도 엄마에게 졸라 동네 태권도장까지 다니며 열심히 몸을 단련시켜 갔어요. 옆에서 헥헥거리며 힘들어하는 오빠를 보면 안쓰럽기도 했지만 오빠는 그럼에도 계속 수련하듯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갈 때쯤 되니까 아무도 오빠를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오빠의 동생인 저까지도요. 사실 저희가 중학생이 되면선 부모님이 잘 안 되는 세탁소를 팔아버리시고 고물상을 시작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놀림감이 되곤 했어요. 고물상 하면 요즘은 돈을 잘 번다는 인식도 있지만 그때 아이들이 그런 걸 알 턱이 있나요? 무조건 저와 오빠만 보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하고 놀이에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고물상하는 집안이라는 이유로 그런 취급을 받으니 어린 마음에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괜히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허나 그때마다 오빠는 오빠답게 듬직하게 제 손을 잡으며 윤정아 괜찮아. 마음 아파하지 마. 저런 애들 말에 휘둘리면 지는 거야. 나중에 네가 저 애들보다 훨씬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해주곤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빠의 말대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반항하지 않고 학교 생활 착실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오빠 덕일 겁니다. 절 붙잡아준 오빠가 아니었더라면 괜히 반항심을 일삼고 막 나갈 수도 있었을 테죠. 그러다 제 인생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건 대학교를 가기 전이었는데요. 사실 공부는 열심히 했고 성적도 잘 나왔지만 저희 집안은 돈이 없어 대학 진학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저 때야 모두가 대학을 가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저도 오빠 따라 공장이라도 다녀야 할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윤정아, 네 성적에 대학 안 가기는 너무 아쉬운데 장학금이라도 노리고 한번 써볼래? 라고 권유하셨지만 장학금 받는 일이 쉬운 것도 아니고 바보 같았지만 스스로 마음속에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선생님을 찾아가 선생님, 저 그냥 시험 안 보고 대학도 안 갈래요. 라고 말하고 최대한 담담한 마음으로 어디서 일할지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근데 멀리서 일을 하던 오빠가 부모님에게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오랜만에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흰 봉투 하나를 턱 앞에 내려놓더군요. 너는 무조건 대학 가는 거야. 돈 때문에 안 간다는 소리를 말어. 알겠어?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나저나 이 돈 어디서 났어? 내가 번 돈이야. 너 대학 보내주려고. 그러니까 넌 이 돈 들고 대학 가는 거야. 더 아무 말 하지 마. 그날 오빠의 모습은 생경할 정도로 엄했어요. 오빠는 무조건 대학을 가야 한다며 저 대학 가는 뒷모습을 봐야겠다고 공장도 다시 안 가고 기다렸어요. 결국 제가 시험 보는 날까지 앞에서 기다려주며 떡을 전해준 게 저희 오빠였죠. 덕분에 저는 대학을 갔고 또 그곳에서 연애도 하며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공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기에 학비는 최대한 제가 책임지려 했지만 오빠는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돈을 보내주었고 거기에 용돈까지 얹어주었죠. 하지만 왜인지 오빠에게 고맙단 말을 하기가 너무 쑥스러워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쪽지로나마 고맙단 말을 써준 게 전부였습니다. 아무튼 그 후로 대학을 졸업하고 첫 사회에 발을 디뎠을 때는 이제는 정말 제 힘으로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굳은 마음으로 직장에 입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하루 전쟁통 같은 나날을 보내며 사는 와중에 남편도 만났고요. 남편은 당시 제 직속 사수였는데 꽤 잔소리가 많은 상사에 속했어요. 조금만 잘못 일을 처리해도 윤정 씨, 이거 저번에도 실수한 것 같은데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어떡합니까? 하며 호되게 야단을 치곤 했죠. 그 때문에 남편에게 일을 배우면선 늘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오늘은 실수한 거 없겠지, 괜찮겠지, 무사히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며 지하철을 타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제가 사건을 벌이고 말았는데요. 당시 저희 회사에서 맡고 있던 큰 프로젝트의 자료를 저와 몇몇 동기들이 맡아 수집하고 처리하게 되었어요. 작은 일이긴 했지만 다들 좋은 대학도 나왔겠다 승진에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어떡하든 이 기회를 잡으려는 동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했고 저 또한 보탬이 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발표 당일날 제가 꾸벅꾸벅 졸다 그만 출력한 자료를 담은 서류철을 지하철에 놓고 내린 거예요. 하필 그날이 발표 당일이었기에 그 많은 자료를 출력할 시간도 없었고 자료가 없으면 윗분들이 발표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순간 눈앞이 아찔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직속 사수였던 남편이 상황을 보고받곤 출력할 시간을 벌어 어떻게든 일을 처리하더군요. 그 모습이 처음으로 멋있어 보였어요. 그때까진 무서운 상사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을 짝사랑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들이댄 끝에 몇 달 되지 않아 사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꿈결 같은 시절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과 연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전쟁통 같던 회사가 이제는 무지개가 펼쳐진 공간 같았고 길거리의 간판마저도 아름답게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꿈은 꿈으로 끝나듯 남편에 대한 환상은 결혼하자마자 깨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남편과 문제가 있으면 시부모님과도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 경우는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굉장히 자유분방하시고 쿨하신 분이라 저희에게 딱히 간섭하는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너희들 인생이니 알아서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겠다 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말썽을 피우더라고요. 그것도 여자 문제로요. 연애할 때 몰랐냐고요? 네, 연애할 땐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잘 감춘 것도 있었고 저 역시 그저 남편에게 빠져있기 바빴던 때이니까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 갑자기 남편 옆에 여자들이 막 달라붙는 느낌이었어요. 어이없으시겠지만 처음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지도 모르고 우리 남편이 너무 잘생겨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남편이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니 외모가 준수한 건 맞았거든요. 그에 비해 저는 키도 작고 어떻게 보면 조금 평범하게 생긴 편이었으니 연애할 때 저와 같이 길거리를 다니면 우리를 연인으로 안 보는 사람도 많았죠. 또 남편을 향해 영화배우를 닮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한 줄도 모르고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어떤 여자가 덥석 전화번호를 물어오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 일을 겪다 보니 그 순간엔 남편이 잘생겨서 의부증 걸리는 여자들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때마다 나는 윤정이 너밖에 없어 라며 말해주긴 했지만 어쩐지 안심이 안 되었어요. 혹시나 남편에게 어떤 여자들이 들이대는 건 아닐까? 그 여자가 나보다 이쁘면 어떡하나 5만 가지 상상을 다 하며 불안에 떨었어요. 특히나 남편이 회식이 있다고 하는 날은 잠도 자지 못하고 남편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저희가 신혼생활을 이어간 지 얼마 안 돼 바로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집에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더 불안하고 괴롭더라고요. 몇몇 친구들은 그런 절 보고 윤정아, 차라리 밖에 전시도 좀 보러 다니고 하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건 어때? 제안하기도 했어요. 근데 돌아다니는 것도 다 돈인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보낼 수가 있나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때는 사랑하는 남편이 애써 힘들게 번 돈을 펑펑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기로 스스로 몇 번이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임신 기간을 지나왔죠. 허나 애써 한 다짐이 무색하게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엔 같은 빌라 사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이 사는 분이랑 부부관계 맞으시는 거죠? 네? 그럼요, 맞죠. 여기 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유, 난 또 혹시나 하고. 네? 아유, 그게 아니고요. 아유, 아니에요. 그냥 물어봤어요. 내가 요즘 할 일이 없나 보네. 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주인집 아주머니는 저에게 어떤 신호를 주신 게 분명했어요. 제가 바보같이 못 알아들었을 뿐이죠.
근데 그날은 여자의 촉이 발동했는지 주인집 아주머니가 가고 나서도 괜히 찝찝하고 속이 불편해서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주인집 아주머니 진짜 많이 깜빡깜빡 하시나 보네. 깜빡깜빡해? 아니, 저번에 집주인 아저씨가 나한테도 그랬거든. 아주머니 치매가 의심된다고. 물었던 걸 묻고 또 물으신다고. 나한테 푸념하시더니 자기한테도 가서 그랬나 보네. 그나저나 정말 치매이시면 어쩌지? 요즘은 조기 치매 이런 것도 있다던데. 아, 그랬구나. 난 또 그것도 모르고 괜히 자기 의심했네. 미안해. 아니야. 그냥 다음부터는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줘. 얘기해주니까 오히려 고맙네. 그날 저는 남편을 의심해야 한 걸 미안해하며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어주고 다음날 입고 나갈 옷을 다리며 한 침대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죠. 차라리 이때 모든 걸 바로잡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몇 달 후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친정집에서 산후조리를 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야 처음 하는 육아로 몸이 10개여도 모자랄 정도로 바빠졌죠. 다행히 친정엄마가 가끔 일도 내팽개치고 도와주셔서 수월하긴 했지만 하필 남편이 그때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는 바람에 모든 걸 저 혼자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요즘 회식도 많고 너무 일이 바쁘네. 우리 민수는 잘 있었어? 잘 있었어. 난 괜찮으니 당신 회사 일에 집중해. 괜히 신경 쓰지 말고. 남편 혹시나 일하는데 방해될세라 가끔은 너무 졸려 코피까지 쏟아가면서 모든 걸 홀로 떠안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힘들고 고되던 삶에 휴식 같은 일이 생겼는데요. 오빠로부터 저도 볼 겸 애기도 볼 겸 집으로 가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가까이 살아도 아이 낳고 생활이 너무 빠듯해 한동안 못 봤던지라 저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를 집에 초대해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시간을 보냈죠. 당시만 해도 저는 오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던 터라 오빠가 계속 평범하게 일을 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오빠도 그렇게 말했고요. 근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오빠를 보내기 위해 마중을 나갔는데 까만 양복을 입은 건달 같은 아저씨들이 오빠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왜 저런 사람들이 우리 오빠를 기다리지 하는 생각이 들어 나중에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근데 그 사람들 누구야? 오빠 기다리던 사람들. 되게 건달같이 생겼는데 누가 보면 오빠가 진짜 건달인 줄 알겠어. 그런데 오빠가 제 눈치를 한번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 윤정아, 사실 말이다. 나 요즘 건달 노릇한다. 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 계속 하게 됐네. 사람 패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구역 관리만 하고 그래. 뭐? 오빠가 건달이라고? 오빠와 건달, 매치가 안 돼도 너무 안 되었습니다. 처음엔 오빠가 장난을 치는 건 줄로만 알았죠. 근데 기억 속에 그 검은 양복 아저씨들을 생각하면 입이 벌어졌어요. 더군다나 건달이라면 쇠파이프 들고 사람 해치고 다니는 그런 일일 텐데 쉽사리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저는 난리가 났어요. 엄마 아빠도 아는 거냐, 아시면 어쩌려고 하냐 소리까지 지르게 되었죠. 오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말을 듣다 조용히 끊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은 뒤로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순하디 순한 오빠가 도대체 왜 건달이 됐나? 설마 내 대학 등록금 벌려다 그 길로 들어선 건가? 죄책감마저 들며 한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육아 때문에 힘든데 오빠 문제까지 겹치니 사람이 정말 죽겠더라고요. 거기다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더욱 그랬어요. 누구보다 남편에게 이 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창피해서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그렇게 보여? 아니야, 아무것도. 남편이 물어도 그런 식으로 무마하곤 했어요. 하지만 오빠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채 곧이어 청천벽력 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오랜만에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 날이었어요.
아파트에서 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끼리 친해졌는데 한 엄마가 커피 한잔 하자며 불러 모았거든요. 저도 마침 커피가 간절하던 찰나 내 자신에게도 휴식을 줘야겠다 싶어 나갔는데 그때 공원을 걷던 와중 영희 엄마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저거 민수 아빠 아니야? 하더라고요. 네? 회사에 있을 시간에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며 시선을 돌려 따라가 봤는데 정말 제 남편이 맞았어요. 근데 남편 옆에는 어떤 여자가 마치 연인처럼 딱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민수 엄마 아는 사람이야?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아마 남편 회사 동료일 거예요. 남편 회사 동료일 거라고 둘러댔지만 같은 아파트 주민들의 반응은 역시 조금 떨떠름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것도 그 여자를 보는 행동이나 눈빛도 이상했거든요. 그 후 정자에 앉아 수다를 떨면서도 내내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외간 여자의 생긋 웃는 얼굴이 떠오르면서 저만의 착각이 아니란 강렬한 확신이 들어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오늘 낮에 혹시 외근을 했냐고 물었어요. 그때만 해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외근? 아니, 안 했는데? 왜, 당신 회사 왔었어? 어? 아니, 내가 당신 회사를 왜 가? 그냥 물어봤어. 그때 식은땀이 쭉 흘러내리면서 감이 왔습니다. 이 남자 바람 피는구나. 다음날 남편을 아무렇지 않게 배웅해주면서 저는 아이를 잠깐 친한 주민 집에 맡기곤 택시를 타곤 미행을 시작했어요.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날 속였던 걸까? 가슴속에선 천불이 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행동은 초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회사가 끝날 무렵 남편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여자를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여자였죠. 어제 본 그 여자. 그들을 놓칠까 보자마자 불이 난 듯 재빠르게 달려가 낚아챘어요. 그리곤 남편과 여자의 뺨을 한 번씩 후려쳤습니다. 너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노란한 거냐고? 여보, 잠시만.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반응이 아주 놀랍더라고요. 제가 길길이 날뛰자 짜증난다는 듯 한번 절 보더니 그러더군요. 아, 그래, 바람 좀 폈다. 근데 어쩔 건데? 뭐 이제 와서 애도 있는데 이혼이라도 할 거야? 뭐? 너 지금 뭐라는 거니? 바람펴 걸린 주제에 왜 이렇게 떳떳해? 왜 이렇게 당당해? 아,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아, 서로 피차 그건 아니라는 거 알잖냐? 내가 무릎 꿇고 빌면 나 용서해 줄 거야? 그거라도 해야지. 사람이면 그래야지. 우리 어설프게 이러지 말자. 어른답게 얘기 나누자고. 잠깐 나 따라 들어와. 남편은 심지어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주도하려는 듯 저를 데리고 커피숍으로 가려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안 가겠다고 몸싸움을 벌였고요. 근데 그런 저희를 보더니 상간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저 여자 진짜 촌스럽다. 무슨 바람 한 번 가지고 저 난리야? 어머, 언니, 그만 오버하세요. 원래 남자들은 한 여자한테 머물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억울하면 언니도 바람 펴요. 아직 나이 젊으신 것 같은데. 기가 막혔는데 남편은 그 와중에도 천하태평이었어요. 그 순간 몰려오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라 믿었던 남편이 돌변한 모습,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일까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던 저는 숨을 거세게 헐떡였고 그러다 앞이 노래지면서 기절을 해 응급실로 실려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응급실에서 눈을 뜬 제가 처음 본 건 징그러운 남편의 눈동자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은 거야?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 얼굴이 꼴도 보기 싫었죠. 근데 남편은 갑자기 불쌍한 얼굴로 이런 개소리를 늘여놓더군요. 윤정아, 지금 와서 이런 말 그렇겠지만 나로서도 어쩔 수 없었어. 협박해서 만난 거야. 저 여자가 나랑 안 만나주면 직장에도 알리고 너한테도 알리겠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준 거야. 어차피 그 여자애 술집에서 일하는 애야. 근데 어쩌다 나한테 집착하게 돼선 저렇게 무섭게 나오는데 나도 직장 잃기 싫고 너 잃기 싫어서 그래 버렸어. 미안해. 많이 놀랐지? 나도 아까는 괜히 세게 나왔는데 사실 나 이혼당하는 거 무서워. 싫어. 다른 것보다 나 민수 아빠잖아. 민수 이름 듣자마자 갑자기 아들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남편에게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고 돌아서서 흐느끼고 있는데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신 유흥업소 같은 데 가지 않겠다고 저보다 더 곡소리를 내며 울더라고요. 그 후 저는 퇴원수속을 빠르게 밟곤 아이를 먼저 되찾아왔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아이를 안으며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도무지 마음이 서지 않았어요. 남편에 대한 충격으로 기절까지 했으면서 막상 저를 빤히 바라보는 아이 눈동자를 보니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이렇게 어린 내 아이를 두고 내가 이혼을 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서 상간녀의 말도 떠오르더군요. 남자들 다 이런다는 말. 그래, 어차피 남자들 한 번씩 바람핀다면 한 번쯤은 눈 감아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보 같고 나약한 말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남편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친구 집에 있었어요. 친정집에 갈까 생각했다가 괜히 엄마 아빠 얼굴 보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와 함께 친구 집에서 남편 이야기를 하며 몇 번이고 울고 또 울며 한스러움을 토해내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한번 바람을 걸린 후에야 뭐 완전히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은 걸리고 나서 반짝 저에게 잘해주었지만 다시 바깥을 돌았고 저 역시도 남편이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지냈거든요. 처음에는 남편 밥도 해주지 않았어요. 알아서 먹고 들어오라는 식으로 말했죠. 퍽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자기도 어쩔 수 없는지 곧 적응이 되어 저녁은 꼬박꼬박 잘 먹고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부부싸움은 전보다 훨씬 빈번해졌어요. 같이 있을 때 서로 말 한마디 걸지 않았지만 한번 말을 트면 바로 싸움으로 이어졌죠. 남편이 아이에게 책임과 의무만큼은 다해주길 바랬지만 그걸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았거든요. 우리 민수가 놀이공원 가고 싶다 했던 거 잊었어, 당신? 내가 지금 당신한테 잘하라는 거 아니잖아. 민수 생각 좀 하라고. 아이씨, 내가 바쁘다고 몇 번 말했냐? 너는 매사 유도리가 없어. 나도 돈 버느라 바쁜 거야. 돈 버느라? 여자 만나느라가 아니고? 그만해라. 내가 말했지? 유흥업소 여자라고. 이제 안 다닌다고. 거짓말이 분명했어요.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니, 기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는 법이니까요. 저는 남편이 그 후로 바람을 피는지 안 피는지 애써 확인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의심 가는 정황이 있더라도 굳이 미행하려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애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우리 애만 기똥차게 잘 키우자 하는 심정으로요. 민수는 아들이지만 참 딸 같은 아이였어요. 어렸을 땐 저만 쫓아다니는 엄마 바보였고 좀 크면서 사춘기가 왔을 때도 가끔 공부 많이 시킨다고 투정은 부렸지만 그래도 늘 웃는 얼굴로 엄마 하며 잘 따랐어요. 밥도 엄마 밥이 맛있다고 가끔은 학교 급식도 안 먹고 와선 밥을 달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좀 귀찮긴 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인데 왜 못해주겠어요? 아들 좋아하는 밥상을 가득 차려놓고 기다리는 순간이 어쩔 땐 설레고 좋았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 어버이날이랍시고 용돈을 모은 걸로 작은 헤어핀 같은 걸 사다 줄 때면 너무 기특했죠. 그런데 민수가 크고 나니 이번엔 애아빠 벌이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퇴사를 하면서 다른 회사를 옮겨갔는데 그 후론 이직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생활비가 일정치 않게 되었고 민수 학원비에도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때 저라도 나서야겠다 싶어 근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공고들을 다 뒤져보았어요. 아줌마가 할 일이 있을까 싶어 보았는데 가만히 찾아보니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은근히 없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찾아보다 돈을 가장 많이 주는 곳으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자 생각하며 근처 김밥집에서 김밥을 말기 시작했죠. 민수 엄마, 김밥 아주 야무지게만 해. 일을 많이 해본 사람 같아. 정말요? 아유, 그럴 리가요. 정말이야. 음식점 하나 해도 되겠어.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이 이런 칭찬을 해주시곤 했는데 그때 들었던 칭찬이 듣기 좋았는지 힘이 나곤 했어요. 더군다나 우리 아들이 저 일하고 들어오면 어깨도 주물러주고 마사지를 해주었는데 사실상 그게 제일 큰 힘이었죠. 그 와중에도 남편은 여전히 나 몰라라 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가끔은 외박까지 하며 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또 바람을 피는구나. 근데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라기보단 이젠 이혼이란 선택지를 고려해보게 되더라고요. 역시나 남편은 상간녀까지 데리고 와 저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해줘. 얼른 도장 찍으라고.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못해 나는. 우리 민수 장가가기 전까진 안 돼. 진짜 답답하게 왜 그러냐. 넌 그럼 내가 딴 여자랑 붙어먹는 거 보고도 계속 살겠다는 거야? 난 살아. 그러니까 이혼은 안 돼. 우리의 인생에 흠집내는 짓은 절대 할 수 없어. 남편의 징징거림은 계속되었어요. 이젠 상간녀와 아이에 나가 따로 살림을 차리겠다는 말을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뻗대던 저도 조금씩 지쳐갔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여나 민수가 나중에 장가를 가면 그땐 이혼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우리 아들이라면 제 결정 충분히 이해해 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독립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고 먼저 친정에 어렵게 부탁을 했어요. 엄마,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돼요? 돈? 네, 엄마. 나 작은 가게를 해보려고 하는데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엄마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 여기까지 왔다는 걸 이해하신 듯 어렵게 고물상을 하여 버신 돈을 저희에게 흔쾌히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전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다가 상가에 작은 독서실을 하나 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마침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터라 전망도 있을 것 같았고 학생들과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이라면 수입도 꽤 짭짤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가 독서실을 낸다 하니 코웃음을 쳤어요. 뭔 놈의 독서실이야. 집에나 있지. 당신이 그럼 돈을 벌어 갖다 주던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은 하늘 같은 남편 무시하냐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독서실 운영에만 집중했죠. 막상 몇 달 해보니 관리라는 게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와 물으면 이용 방법을 안내해드리면 되었고 비용 같은 것만 잘 관리하면 되었어요. 대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청소는 열심히 했어요. 이대로만 하면 민수 결혼 자금까지 문제 없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거기다 우리 민수는 수험생활 내내 제가 낸 독서실을 이용했는데 그 결과 원하는 대학까지 턱 붙어주었지요. 독서실 장사가 잘 되자 무엇보다 엄마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죠. 그래서 엄마 칠순잔치 날 좋은 걸 선물해드리고 싶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요즘 관절이 안 좋다는 게 생각이 나 안마의자를 집으로 배송해드렸죠. 그리고 칠순잔치도 일부러 좋은 호텔의 한식당에서 열었어요. 아유, 뭐 이리 돈을 많이 써. 엄마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냥 딸 선물이라며 받으라 했네요. 근데 당일날 크나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 전날 외박한 남편이 분명 시간에 맞춰 오겠다고 했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얘, 김서방은 왜 안 오니? 엄마, 시간 맞춰 오겠다고 했는데. 남편의 지각에 엄마는 티내지 않으셨지만 오빠는 단단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잔치는 진행해야 했기에 인사도 나누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던 중 남편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등장한 남편은 옆에 누군가를 끼고 있더라고요. 어떤 젊은 여자였어요. 곱슬머리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던 여자는 남편 옆에 찰싹 달라붙어선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순간 남편이란 작자가 드디어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달려갔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여기 우리 엄마 칠순잔치야. 당장 저 여자 안 내보내? 칠순잔치인 거 아니까 그만 말해. 나 일부러 여기 온 거야. 이 여자랑. 네가 행여나 이혼 안 해줄까 봐. 뭐? 나 이 사람이랑 살 거야. 그러니 얼른 이혼 도장 찍어.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이렇게라도 안 하면 네가 매달릴까 봐. 애 때문에라도 살자고 할까 봐 무서워서 이러는 거다. 이제 너만 빠지면 돼. 그럼 모든 게 완벽해. 이 나쁜 놈의 자식. 어떻게 여기까지 와선 끝까지.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지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상간녀를 데리고 와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모습에 수치심으로 온몸이 달아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오빠가 조용히 나섰어요. 잠깐 나 좀 따라오지. 왜요? 따라오라면 따라와. 오빠의 묵직한 한마디에 남편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상간녀를 그 자리에 두고 오빠를 따라 나섰고 오빠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몇몇 사람들도 같이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화장실로 뛰어가 얼굴을 감싸주고 울었고요. 근데 아무리 울어도 진정이 안 될 무렵 누군가 화장실 문을 똑똑 두드리더군요. 나와봐봐 얼른. 오빠였어요. 오빠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여자 화장실로 왔고 눈물을 닦으며 나간 저를 말없이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제가 진정이 되자 엄마와 아빠를 모셔놓고 대강 상황 설명부터 해주었어요. 남편이랑은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지만 좋은 변호사를 써서 최대한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자고요. 알겠어, 그렇게 할게. 아무래도 그럴 생각이었어. 알아놓은 변호사가 있어. 잘했어. 상간녀랑 너랑 증거 같은 것들도 비용은 걱정 말고 흥신소 써서 다 모아두고. 오빠는 그날 우는 저를 꽤 많이 다독여주며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저놈 직장도 못 다니게 해놨으니 걱정 마. 오빠가 어떻게? 오빠 후배들 왔었어. 잔칫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남자들도 많이 참석했는데 엄마가 오빠의 친구들이라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건달들이었더라고요. 오빠는 건달을 이제 그만뒀지만 예의로 참석한 후배들이라며 하나하나 소개했고 저도 얼떨결에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가볍게 이야기만 했으니까. 오늘은 들어가서 민수랑 푹 쉬어. 민수야, 엄마 잘 부탁한다. 오빠는 저에게 가벼운 이야기만 했다고 했지만 뒷산으로 끌고 가 한 게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었던 듯 했어요. 바로 그 다음날 남편이 울면서 전화가 왔으니까요. 내가 미안했어. 내가 경솔했다. 그러니 제발 형님에게 잘 좀 말해줘라. 내가 니네 오빠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서 그랬던 거야. 남편의 목소리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공포마저 느껴졌어요. 오빠가 어떻게 했는진 모르겠지만 저야 통쾌했죠. 그리고 한바탕 일이 끝나고 났을 땐 오빠에 대해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저를 붙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친정에서 해준 돈이 오빠가 해준 돈이었다고요. 오빠가 혹시 제가 친정에 도와달라고 하면 꼭 도와주라면서 목돈을 맡기고 갔대요. 네 오빠가 절대 말하지 말래서 안 했어. 너 알면 자기 돈 안 받을 수도 있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더라. 그 순간 왜 주책맞게 눈물이 나오는지 그간 오빠를 미워했던 세월이 생각이 나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오빠를 용서하라고 했어요. 오빠를 이제 그만 미워하고 한 가족으로 받아주고 이해하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하나뿐인 제 가족 힘들게 살고 있을 적 가장 힘이 되어준 오빠를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빠를 직접 찾아가 꼭 끌어안으며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해주었죠. 어린 날 저는 오빠를 지켜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세상의 풍파에 맞서 오빠가 저를 지켜주고 있네요. 저는 지금 남편에게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었고 재산분할 역시 무척 유리하게 하여 아들과 함께 잘 살고 있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들이 대학도 잘 다니고 있고 오빠와도 사이가 좋으니 이보다 마음 편할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왜 이렇게까지 이혼을 망설였나 하는 자책감과 후회도 가끔은 들곤 해요. 하지만 자식 위에 한 선택이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 남편의 외도를 두고 고민하시는 젊은 여성분들이 있다면 자식 때문이라 하지 마시고 과감히 용기 내어 결단 내리셨으면 합니다. 부모를 위할 줄 아는 자식이라면 분명 이해해 줄 거고 이혼은 요즘 세상에 흠도 아니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복 받으세요.